사람은 사람을 원한다. 그것은 본능이다. 눈을 뜨면 우리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귀를 기울이면 누군가의 말소리를 기다린다. 그 어떤 외부의 반응 없이도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 속에서도 혼자일 것이다. 그는 타인을 혐오하지 않았다. 다만 타인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려는 욕망을 경계했을 뿐이다. 그에게 진정한 자유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였다. 우리는 왜 이렇게도 누군가를 원할까? 거울처럼 나를 비추어줄 사람, 지지해주는 말 한마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덜 외로워지는 누군가. 그러나 거기엔 함정이 있다. 그 누군가는 늘 존재하지 않으며 그가 나의 고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그 누구도 타인의 내면까지는 메워줄 수 없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게 무리한 기대를 걸게 되고 그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되돌아온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고립된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난다. 그리고 덧붙인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자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도 화해할 수 없다. 그가 말한 고독은 단순히 혼자인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분리이자 내면으로의 회귀였다. 정보로 가득 찬 세상, 말이 넘쳐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는다. 그러나 고독은 그 잃어버린 나를 다시 데려오는 시간이다. 오늘날의 우리는 외로움을 비정상이라 부른다. 혼밥, 혼술, 혼영. 이제는 그것조차도 브랜드가 되고 유행이 되었다. 하지만 그런 고립은 진짜 고독과는 다르다. 진정한 고독은 선택된 고립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구조를 다시 짓는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군중은 생각하지 않는다. 군중은 흘러간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고독을 견디지 못해 시끄러운 무리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점점 알 수 없게 된다. 사람은 고독 속에서 사유하고 사유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한다. 그래서 그는 고독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독을 견디는 사람이 진짜 사람과 만날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사람과 함께하는 법은 먼저 나 자신과 함께할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나와 대화하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과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에게 속삭인다. 혼자 있는 법을 먼저 배워라. 그것이 타인과 함께하는 첫걸음이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이 곧 모든 관계가 선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나의 내면으로 타인을 들이는 일이다. 그 문을 연다는 건 때로는 햇살을 들이기 위한 것이고 때로는 바람이나 비를 감수하겠다는 선택이기도 하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필요학처럼 바라보았다. 그는 사람의 본성에는 이기심과 충동,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오해가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심스럽게, 선택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말은 차갑지만 무정하지 않다. 그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남을 상처 주지 않기 위해 관계의 구조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절한 거리는 서로를 가장 오래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 말은 쇼펜하우어의 핵심 철학 중 하나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의 그림자에 숨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서로의 존재감은 바래지기 마련이다. 그 사이 어딘가 침묵이 대화가 될 수 있는 거리, 존중이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거리, 바로 그 지점이 인간관계의 이상적인 간격이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기대를 품는다. 그 기대는 애초에 고요했으나 서서히 요구가 되고 나중엔 실망이 된다. 친구에게는 이해를, 연인에게는 조건 없는 지지를, 가족에게는 변하지 않는 애정을 바란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현실적 이해에서 비롯된 사유다. 우리가 관계에 너무 많은 것을 걸 때 그것은 결국
나를 해치는 결과로 돌아온다. 관계는 기회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확장되고 타인의 눈을 통해 나를 다시 보게 된다. 하지만 그 기회는 언제든지 오해와 충돌, 기대와 실망이라는 위험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관계는 항상 긴장 위에 존재한다. 그 긴장을 유지하는 능력이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리되 그들에게 인생을 의탁하지 마라. 그 말은 외로움을 견디라는 지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철학적 방어선이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하면서도 항상 내면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 그 중심이 무너지면 관계는 위안이 아니라 하중이 된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엮여 있는 것이다. 그 관계는 말보다 침묵이, 요구보다 존중이, 동일함보다 다름이 더 많이 작동한다. 오늘 당신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관계는 당신의 삶을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당신의 중심을 흔들고 있는가? 관계는 기회이지만 그 기회는 늘 선택과 조절을 요구한다. 그 선택이 삶의 구조를 결정짓는다. 우리는 늘 남을 본다. 그리고 나를 본다. 다시 남을 보고 나를 비교한다. 그 비교는 때로 동기가 되고 때로 열등감이 되며 어느새 나를 무너뜨리는 잣대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는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기뻐하지 않고 타인이 가진 것을 보며 불행을 자처한다. 비교는 늘 결핍을 동반한다. 나보다 더 나은 외모, 더 큰 재산, 더 많은 지식, 더 빠른 성공. 그것들은 내 삶과는 무관한 타인의 좌표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가져온다. 기준이 잘못되면 삶은 방향을 잃는다. 그리고 끝없는 무가치감 속에서 헤매게 된다. 우리는 종종 말한다. 나도 저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할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는다. 그 비교는 당신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남의 성공은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고 남의 미소는 당신의 슬픔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세상은 경쟁의 무대가 아니다. 삶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극을 연기하는 일이다. 비교는 상대의 빛에 눈이 멀게 만들고 자신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정원에 핀 꽃을 부러워하며 우리 정원의 흙을 탓하지만 그 꽃이 자란 시간, 그 뿌리가 내려간 깊이, 그 정원에 내린 비와 햇살은 결코 당신의 삶과 같지 않다. 비교는 고통을 키우고 불행을 왜곡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든다. 그런 비교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은 바로 기준을 바꾸는 일이다. 내 삶의 기준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옮기는 것. 나는 어제보다 얼마나 나아졌는가?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나는 어디서 더 단단해졌는가?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기 내면의 평정을 강조한다. 그는 말한다. 자신과만 비교하라. 그 비교는 성장으로 이어지고 타인과의 비교는 고통으로 이어진다. 이 말은 곧 자신만의 속도, 자신만의 흐름을 존중하라는 말이다. 우리는 모두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했고 다른 날씨 속을 걸어왔으며 서로 다른 마음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잘못된 경쟁의 장에 세우고 끝없이 지는 싸움을 하게 된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가? 그 비교는 당신의 성장을 도왔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는가? 비교는 도구이지 존재의 증명 수단이 아니다. 그 도구를 잘못 들면 삶은 쉽게 상처 입고 길을 잃는다. 오늘 당신의 저울 위에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을 빌려온 가짜 기준인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삶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조율이다. 그리고 그 조율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건 단순히 옆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사람의 삶에
언어에, 습관과 침묵에 함께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지닌 본성을 냉정하게 응시했다. 그는 말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가 한계를 지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단지 체념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통찰이며 연민의 다른 이름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무늬를 갖고 있다. 누군가는 말이 너무 많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쉽게 화내고 누군가는 화가 나도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르고 그 다름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마찰을 만든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보며 왜 저럴까? 라고 묻는다. 그러나 그 질문의 이면에는 왜 나와 같지 않을까? 라는 기준이 숨어 있다. 기준이 판단이 되고 판단이 실망이 된다. 그 실망은 다시 분노로 번지고 관계는 서서히 단절된다. 그러나 만약 그 질문을 바꿀 수 있다면 왜 나와 다를까? 가 아니라 그는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해의 출발선에 설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일관된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생리적 조건의 산물로 보기를 제안한다. 그의 무례함은 고의가 아닐 수 있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피로일 수 있다. 그의 냉소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일 수 있다. 우리가 타인을 해석할 때 도덕의 기준만을 들이대면 그 사람은 늘 잘못된 사람이 된다. 그러나 심리적 존재로 바라보면 그 사람도 어쩌지 못한 한계 속에서 자기 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모든 이해가 사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나서도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그때조차 이해는 여전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해는 분노를 해소하고 관계를 끝장이 아니라 정리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분노로 이어진다. 우리는 종종 그 기대가 정당하다고 믿는다.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러나 그 기대는 결국 나의 기준일 뿐이다. 그 기준을 타인에게 들이대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맥락을 지우고 자신의 틀로만 해석하게 된다. 이해는 그런 틀을 내려놓는 연습이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왜 갑자기 거리를 두었는지를 그의 삶의 역사와 감정의 결을 따라가 보는 일이다. 물론 이해가 항상 관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해했지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방식은 있다. 그게 바로 성숙한 관계의 형태다. 관계는 늘 불안정한 다리 위에 놓인다. 그 다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놓으려는 시도 자체가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 시도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내면을 갖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결함이 있는 기계로 보았다. 그 비유는 인간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을 현실의 존재로 받아들이려는 시도다. 우리는 누구나 결함을 안고 있고 그 결함이 삶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고요한 평온에 도달할 수 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도 자신만의 틀 안에서 당신을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도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하루 왜 저럴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되묻자.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든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마음까지도. 가까움은 언제나 따뜻함을 동반한다. 마음이 다가가고 몸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안도와 친밀,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너무 지나치면 뜨거움이 되어 상처를 남긴다. 모든 관계에는 간격이 있다. 그 간격은 단지 물리적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와 존재 사이에 깃든 보이지 않는 고요한 여백이다. 우리는 때로 그 여백을 성급히 채우려 한다.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더 자주 이야기하고 싶어서,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하지만 그 순간부터 관계는 균형을 잃는다. 한쪽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다른 쪽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선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관계의 진실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비유로 설명한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 따뜻함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다시 멀어진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에서 멈춰선다. 이 거리, 그것이 바로 관계의 지혜다. 사람도 풍경과 같다. 너무 가까우면 전체가 보이지 않고 너무 멀면 감정이 닿지 않는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다. 가까움 속에는 애틋함이 있지만 과한 밀착 속에는 침범이 숨어 있다. 사랑 역시 거리와 함께 자란다. 존중 없는 친밀함은 폭력이 되고 침묵 없는 대화는 피로가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낄 때조차 그의 자유와 고독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 거리를 둔다는 건 소홀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가장 깊은 존중의 표현이다. 우리는 종종 가까움이 곧 애정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주 만나고, 자주 확인하고, 자주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애정은 붙잡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신뢰로부터 온다. 침묵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말이 끊기면 어색하다고 느낀다. 함께 있는 동안 계속 말을 이어가야 잘 지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침묵은 지혜로운 내면의 사유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만든다. 침묵은 말의 반대가 아니라 말을 지탱하는 바닥이다. 말 없는 순간에 상대의 존재를 느끼고 말을 아껴둔 사이에 이해가 싹 튼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관계는 종종 감정을 쏟아붓다가 지쳐버리고 침묵이 불편한 관계는 서로를 감시하듯 바라본다. 그러나 말없이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관계는 깊고 오래간다. 우리는 종종 더 가까워져야 한다.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그러나 오히려 덜 말하고 덜 다가설 때 관계는 더 깊어진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의 삶을 하나의 독립된 세계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관계만이 지속될 수 있다. 사람은 타인을 통해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를 잃는 순간 자기 자신도 함께 잃기 쉽다. 그래서 거리와 침묵은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말한다. 거리가 있으면 정이 식는 것 아니냐고. 그러나 진짜 사랑은 거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 위에 세워진다. 붙잡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 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이 된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와의 거리를 지나치게 좁히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너무 멀어져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 거리 속에서 당신은 그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통제하려 들고 있는가? 거리를 지킨다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을 오래 지속하게 만드는 가장 단단한 방식이다. 침묵도 마찬가지다. 말을 아낀다는 것이 마음을 숨긴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기를. 당신의 삶에 거리와 침묵이 머무는 자리를 다시 그려볼 시간이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생기고 침묵은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그 고요한 간격 속에서 당신은 더 깊은 연결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어떤 이는 가족을, 어떤 이는 친구를, 어떤 이는 연인을 삶의 중심에 둔다. 하지만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자 끝은 단 하나,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다. 우리는 스스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도 종종 스스로를 외면한다. 타인의 평가에 더 신경 쓰고 세상의 시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는 사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점점 사라진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자기 자신과 잘 지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가장 깊은 사유가 탄생한다고 믿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면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침묵 속에서 마주한 나의 얼굴이 낯설거나 미워서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사고 어딘가로 떠난다. 그 모든 행동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기 위한 핑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를 지루해하지 않는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외롭지 않으며 의미 있게 느껴진다는 뜻이다. 그는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도 고귀한 자유라고 말한다. 스스로를 지루해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취미를 가진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안에 세계를 가진다는 의미다. 읽고 생각하고 써내려가고 조용히 앉아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 그런 일상의 축적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감상적인 구호가 아니다. 자신을 잘 알고 받아들이고 필요할 땐 단호히 훈계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내면을 정돈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과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외부는 언제나 변한다. 사람의 마음도 계절도 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내면 깊이 다져진 기반이다. 그것이 불안정하면 세상이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 삶의 진짜 고독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못한 상태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사람들과 어울려도 내 안이 비어 있다면 그 모든 관계는 공허하다. 반대로 내 안에 단단한 중심이 있다면 외로움조차 풍요로운 시간이 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외친다.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먼저 이루라. 그 평화 없이는 그 어떤 소유도 어떤 인정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이며 삶의 마지막 안식처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스스로와 잘 지내고 있는가?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에게 쉼인가, 벌인가? 당신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가? 세상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한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라. 그 안에서 당신은 모든 관계의 근원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틈 사이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괜찮아. 오늘도 너와 함께 있으니